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내년 총선이 8개월 남짓 앞인데 아직도 야권발 정계 개편 논란만 무성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 지역 정치권이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갈라지고 합칠지 또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진단합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총선까지 정확히 8개월하고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면 좀 바쁠 때인지 아니면 뭐 관행적으로 좀 아직도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전국 동시 당직자 선거를 마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총선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합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당직자들이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부터 총선 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작이죠. 8개월인데 총선으로 놓고 보면 아주 이제 짧은 시간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끝났네. 예. 그래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야권 가운데에서도 평화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정의당 쪽에서는 시간이 빠듯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평화당 사정은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우선 뭐 요즘에 평화당 내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도민 여러분께 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기존에 이제 거대 양당이라든지 정의당은 딱 정의당을 정말 좋아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을 때 지난번 총선을 보면 사실은 총선 한 2개월 전에 국민의당이 창당이 되거든요. 네. 정치는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그 거대 양당 사이에 낀 제3정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바로 이제 이런 진통이나 역동성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무슨 뭐 당이 분당되고 짜게지고 뭐 이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좀 더 나은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한 진통과 상고 과정이다. 그 속에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고 방법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용호 의원님을 모셨는데 이용호 의원께서는 우리 도내 10명의 10분의 현역 의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당적을 갖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어쨌든 이 어떤 정치 환경이 빨리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변해야지 또 마음도 정하시고 그 후에 어떤 대응도 하실 텐데 요즘 어떠십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저야 이제 뭐 본선 준비를 하는 입장이고요. 각 당은 이미 이제 총선 체제에 들어간 모습인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보고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소로 있는 게 요즘에는 뭐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어느 정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당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전열이 정비되고 하는 모습을 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야권발 제3지대 창당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당과 야당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행, 어떤 행위가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 알고 물 밖으로 이미 나온 상황이죠. 이런 움직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뭐 특정 정당의 내부 얘기를 뭐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미래당이나 혹은 평화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는 것은 현재 지지율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 지지도라고 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이 보기에 소망스럽지 못한 모습을 상당 기간 봐야 하는 그런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가느냐 하는 게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년 총선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주류의 정당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복잡한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모습의 정당은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 그러면 다 싹쓸이를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도 꼭 소망스럽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역으로 돌아가 보면 당의 지지도는 높지만 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인물 싸움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각 그 선거구별로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 여러 사람이 나와도 1대1 구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가면은 거의 지역마다 거의 실제로 주자들은 1대1 구도로 압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제3지대 창당, 그 신당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초기에는 그 바른미래당발 어떤 그런 제3지대 창당을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평화당 사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면서 평화당발 제3지대 창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도 하이도 선언까지 나왔었던데 여전히 지금 그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미 사실상 분당을 기정사실화한 거 아니냐. 즉 그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선도해야 하는데 그 선도 세력을 자임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평화당 상황이 거의 뭐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지금 현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그 분당 사태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뭐 금방 쪼개질 것 같은데 상당 부분 뭐 한지붕 두 가족 형태를 유지하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있는 거죠. 평화당 내부에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물론 평화당 내부에서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는 위기의식들이 다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일부에서는 뭐 플랫폼을 탈당해서 플랫폼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 부분 서로 진통하면서 합을 찾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이번에 국회가 2달 반 동안 또 공전하고 최근 뭐 국회가 열렸습니다. 6월 국회가 열렸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이제 마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 거대 양당이 아주 극단적인 사실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은 공존하고 있는 공생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정치 발전이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들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되고 지역 내에서도 절실하죠. 지역 내에서도 독점과 이 독주의 피해는 큰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만 봐도 거의 뭐 시의회 의원들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맞추라고 해놓은 건데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장학생 역할하면서 뭐 끼리끼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역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큰 거죠. 그래서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호남 내에서는 범개혁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로 연합하고 하면서 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정의당은 뭐 정의당대로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을 것인가 하는 의견의 차이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금 우리 그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제3지대 네. 새로운 신당에 그 소속될 수 있는 그 세력은 어디까지로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한 30% 가까이는 거의 무당층으로 항상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실망층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 이제 항상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3지대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응해서 그 지지를 좀 얻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당으로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계속 이 정당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신뢰성을 획득할 정도로 함께 좀 활동을 해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숙제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어떤 성과를 내오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명과 그다음에 얼굴이 바뀌고 당권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정도만 바뀐다고 해서 이제 그런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시대가 좀 변한 건가요? 예. 그 권사무 총장님의 말씀이 정석이고 원칙이고 답입니다. 원론에 관한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항상 선거 때마다 대단히 역동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했고 그런 것들이 의외의 선거 결과를 나왔던 네, 맞습니다. 것들을 보면 여전히 지역 내에서 이제 그런 정치의 역동성이 아직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가 제대로 구조화되고 안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너무 불신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소위 삼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지역 내에서 경쟁하는 범개혁 세력의 연합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역시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 그 사무총장께서 우리 김 사무총장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제3지대라는 게 범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북 지역에서 한번 보면 그거는 호남 지역의 범개혁 진보 세력. 그렇게 따지면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역 소속 그리고 평화당 그 의원들 그리고 우리 이용호 의원 같은 어떤 아직 그 당적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좀 일단 현실적으로는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국민의들이 만들어줬어요. 그게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주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분열이 됐거든요. 분열이 되면서 이게 캐스팅 보트를 못 주게 돼서 두 당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평당은 또 어떤 정체성에 꼭 맞지 않는 또 정의당과 연합 교수단체 구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민평당이 있고 미래당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꾸 분열하고 하는 것은 사실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높이도 안 맞고 소망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그러면 제3지대는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의 그 내부의 소란스러운 것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아직도 주도권 다툼을 하는가 혹은 내 탓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광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감정의 선을 넘지 않고 제3지대 예전에 국민의당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분열이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정치했으면 이런 상태가 안 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독점적 구도,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하지만 그런 또 지지 기반을 각자 호남과 영남을 갖고 있으면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봐서는 뭐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지대라고 하는 것, 제3당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은 결국 평화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평화당이 지금 두 축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형국인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에서는 일단 그 원내 교섭단체부터 만들어서 존재감을 좀 발휘한 다음에 자강한 다음에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은 쪽인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먼저 선도 탈당해서 그 움직임을 만들자. 스몰 텐트를 치든 빅 텐트를 치든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크게 벌어지는 차이는 뭡니까 이게? 평화당 내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보면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거의 의견들이 모아져요.
그런데 이제 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빨리 좀 해야 된다라고는 입장이 있는 거고 지금 외적 조건이 그렇게 서두르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냐. 적어도 뭐 추석 밥상머리 여론이나 이런 것들 또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는 시점에서 좀 본격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에서부터 서로 그런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그런 차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차별적인 너구는 도저히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내에서 좀 치열한 투쟁을 의견 표명을 하고 그 속에서 당의 어떤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들 특히 이제 정동영 대표도 좀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뭐 박지원 뭐 유성엽 지금 전북에는 정동영 당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둘이 싸우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진들이 좀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죠. 왜 중진들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다퉈서 감정적으로까지 심각한 모습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은 난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많이 하죠. 제3지대 이제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 건데요. 조금 곱씹어 보게 되는 거죠. 제3지대가 뭘까? 저는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변화, 이걸 바라는 유권자들의 존재, 아마 이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국민의당이 전북에서는 돌풍을 그때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가 존재했고 또 그때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정치, 그 새로움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변화의 기대가 크게 분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3지대라고 한다면 현재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독점 정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데이터로만 나온 게 사실 그 정도고 응답하지 않는 분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으실 거다. 그런 면에서 제3지대는 진짜 지금까지 정치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존재를 얘기한다면 누구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민평당 내부에서도 지금 대안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안을 토론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근데 막상 시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갈등이 지금 부풀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의 기본,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같은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잖아요. 근데 정당이 그만큼 취약한 것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정당이 취약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당의 기본에 맞으면서도 제3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어떤 이런 국민들의 요청에 실제로 부응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 앞에서 답을 정말 깊이 있게 찾아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별로 반영이 없을 거고 거기는 실제적인 제3지대는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국민들이 볼 때 지난 이제 그 지방선거가 거의 민주당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그 후유증도 있었고 또 일부의 국민들의 반성도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늘 수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나 호남이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당 바람이 있었던 것이고 물론 국민의당이 분열이 됐기는 했지만 민평당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호남에서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견제도 좀 일어났고 이런 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으로 다 줄 것이냐? 저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그러니까 수요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견제 균형 원리에 따라서 민주를 비민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그릇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3지대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제3지대를 그냥 비민주로 할 것이냐가 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실사구시적이고 좀 상식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정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이 그런 쪽으로 좀 들리다 보면 결국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제3지대의 어떤 좋은 점 그리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 희석될 수 있고 결국은 투쟁, 노선 투쟁 이런 것만 남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정의당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여당에 실망한 표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지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떤 철학을 주면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이 고민이죠. 그런 것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 어게인 이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 정치 세력의 인위 공학적인 정치 공학적인 이합 집산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게 또 그 속에 예를 들어서 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나 뭐 정동영 대표, 뭐 박지원 대표, 뭐 천정배 전 대표 뭐 이런 어떤 중진들의 연합으로 해서도 문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뭔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또 그 리더십 주변에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 이런 부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죠. 예전에 뭐 아까 안철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안철수, 제2 안철수 바람 이것이 아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용호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좀 시기가 걸리더라도 결국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보신다면?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저도 한때는 뭐 같이 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정당의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평당도 그렇고 미래당도 그렇고 사실 좀 중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아직도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미래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일부 좀 희생하고 좀 양보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분도 불출마 선언을 한 분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래서 세대 교체도 좀 하고 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제3당이 생기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요즘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한편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진들이 그런 정도 합의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중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하여튼 작거나 크거나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하자 이런 생각들 정도는 뭐 컨센서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이용호 의원께서도 만약 제3지대 신당이 창당이 되면 거기에 합류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저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무소속이니까 외로우니까 간다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저의 어떤 일관성을 많이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정당이 정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거취를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들어보면 또 총선이라는 걸 준비를 하려면 중요한 게 전제가 한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룰.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지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이 거의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하고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하고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하고 그게 거의 맞물리는 시점이 그러면 그걸 연말 연초로 좀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그게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정개특위를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는데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에서 이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고 어쨌든 야3당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그 안이 그대로 합의되기는 불가능한 거고 뭐 홍영표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나
현실적 합의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원안 고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정한 선거제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변화 속에서 우선 지역에서는 소위 선거구가 없어지는 곳들에 대한 대책 이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선 뭐 이용호 의원님만 하더라도 남원 임실 순창 부분들이 이제 통폐합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전라북도는 뭐 김제 부안이죠. 김제 부안하고 또 하나가 어딘가요? 익산, 가불 선거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진통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구에 대한 반발이 어쩔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선거제도가 개편될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엊그저께 25일 날 이제 정기투기가 회의를 하고 이제 다들 휴가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중순부터 휴가 끝나고 8월 중순부터 정기투기 시한인 8월 말까지 새로운 합의를 할 건지 아니면 현재 패스트트랙을 정기투기에서 의결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주고 받을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낸 안이라는 게 비례를 다 없애고 270석 지역구로만 하자. 사실 지난 12월 합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뭐 새로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 봐서는 참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8월 말까지 정기투기가 어떤 다른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뭐 해산하게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기투기 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 그래도 정기투기를 민주당에 좀 맡고 민주당이 맡더라도 누가 정기투기 위원장을 할 때 여기에 좀 의지를 가지고 하겠냐. 저희는 홍영표 위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희망을 진짜 전했었고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이거를 의결을 해라. 그리고 민주당도 12월까지는 어쨌든 본회의에 의결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이제 정계 개편 시기하고 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하고 아마 시기적으로 묘하게 좀 맞물릴 것 같은데 8월 말까지 정기투기에서 현재 패스트트랙 안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선거제 합의안을 합의한다면 12월 이내에는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합의가 없던 패스트트랙 안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반의 과반이고 공개 기명투표예요. 실제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내 지역구가 줄어들어서 반대하고 싶더라도 막상 공개 기명투표인데 당론인데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 패스트트랙 안 자체가 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번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원리 사안이 아니에요. 여야 간에 선수들이 각 정당이 이 어떤 경쟁의 룰을 합의로 하는 것이 합의를 막 무시하니까 해왔고 자유한국당이 또 그게 관행으로 되었고 그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자기가 유리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법은 사실은 뭐 옆에 계시지만 정의당에 굉장히 유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란을 이렇게 하자면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지역구를 줄이겠다고 하는 발상을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안대로면 두세 석이 줄어드는데 두세 석이 줄어들면 정말 저 호남의 정치는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7석이나 8석으로 줄어드는데 이런 상황이고 특히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문제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는 이런 상태고 또 도시와 또 지방분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역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례대표를 만들어 놓으면 비례대표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얼마나 대단히 하는지 이 부분도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당선되고 한 2, 3년 되고 나면 지역구 선택으로 내려가고 선거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비례대표가 제대로 또 공천이 되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농어촌 지역구 사수를 위한 의원 모임을 사실은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참여할 의원들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고 한다면 총선은 지금 어쨌든 아마 의석을 높여서 좀 늘려서 하는 방법이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원래 타협안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이게 원한대로 고수해서 뭐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을 해놓으면 그 기간 안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라라고 하는 강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어차피 원하는 대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이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비례대표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원래 평화당에서 제기하는 것이 316석이었거든요. 비례대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타협안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 이 어떤 내년 총선을 앞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됐던 정치권의 어떤 정계 개편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나 제언이 있다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용 사무총장님. 예, 정당의 실력 또는 어떤 정치인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3지대 논의든 선거제도 개편이든 결국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정말 할 수 있을 거냐. 특권을 벗어나서 정말 이 실력 있는 어떤 그런 정당 또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어찌 보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 준비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계속 당내에서 좋은 정치인들을 교육 훈련하고 믿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평가받는 그런 좀 정당 시스템이 안착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사무총장님. 예, 그 일당 독점 패는 꼭 무능과 무책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었고 그동안에 우리 호남 정치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경쟁 또 주민들한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 또 서로 범 호남의 개혁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지역을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협치 정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꼭 이번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의 독점의 폐해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경쟁의 체제를 도민들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님. 지금 각 정당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조기 총선 이제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요. 정당이니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선거만 생각하는 정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스톱되는 게 사실상 4, 5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법 2개 걸어놓고 민생은 올스톱입니다. 추경도 그렇죠. 지금 각 그 법안이 중요한 게 많은데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또 선거로 한다.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자기 지지 기반에 있는 국민들만을 겨냥하는 정치를 해오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당이 출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좀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도내 민심이 또다시 복잡해질 듯합니다. 전북 정치 복원의 기대는 높은데 선거 때면 마치 관행처럼 이합집산만 반복하는 정치권. 과연 평가와 심판이 가능할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